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시작합니다. 2부 시간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경제상식 퀴즈 내드렸던 정답은 커피였죠. 와, 정답이 쏟아졌습니다. 오성민님은 저는 다방 커피를 좋아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7995님은 커피 없이는 하루를 못 버팁니다. 오늘도 텀블러에 얼음 띄워서 가지고 출근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1011님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코피가 나네요 해주셨고요. 9531님 아파트 경비 일하는데 믹스커피를 하루에 3잔 마셔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4261님은 제가 커피가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통닭집보다 더 많다고 하네요. 커피숍이. 아메리카노를 1,500원에 팔다 보니까 엄청 많이 팔아야 됩니다. 옆집에 또 생겨서 매출도 떨어지고 알바보다 제가 덜 가지고 갈 때도 있습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경쟁이 치열합니다. 그래 이분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이렇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창톡의 노승욱 대표님한테 좀 노하우를. 커피 하시는 분들도 이 경쟁 너무 치열하잖아요. 네, 커피 카페가 폐업률 1위죠. 폐업률이 1위예요? 네네, 업종 중에. 그리고 제일 많이 열고 제일 많이 문 닫고. 네, 그 10만 개가 넘거든요. 네, 한 다방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15만 개 정도 된다고요. 치킨집이 한 5만 개로 하니까 3배가 많은 거죠. 아이고, 네, 그러니까 사실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진입 문턱도 낮고 네. 누구나 창업할 수 있고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그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예전에 뭐 2, 3천 원에 팔던 거 1,500원, 1,000원에 팔아야 되고 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또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 살아남기가 어려워서 오늘은 특히나 그래서 차별화 전략, 아이템, 마케팅, 또 직원 관리 등등 이 역발상 전략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장톡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 주변에 장사 고수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한테 진짜 뭔가 이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역발상 전략 이런 거 많이 눈에 띕니까 진짜? 네, 저는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나 1등 점주, 다점포 점주, 미슐랭 셰프 이런 분들 한 수백 명을 인터뷰를 하면서 네. 정말 이렇게도 장사할 수 있구나. 그럴 때가 재밌잖아요. 이제 고정관념이 깨질 때. 이게 되네. 네, 이게 되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례를 좀 오늘 말씀드리는데 크게 3가지. 메뉴나 아이템 전략, 네. 그리고 마케팅 전략, 그리고 직원 관리 전략. 역발상 사례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흔히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역시 메뉴가 좋아야 된다. 사업 아이템, 네. 장사 아이템이 좋아야 된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는 그 역발상이 어떻게 나오나요?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을 고민하실 때 무엇을 팔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네. 가게 컨셉을 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메뉴나 아이템 선택이 중요한데 요즘 고깃집 창업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왜냐하면 요즘 이제 비용이 다 올라가다 보니까 객단가가 높아야지만 뭐가 좀 남아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에 1,500원이면 이거 순이익 10만 원 남기려면 100잔 이상 팔아야 되거든요. 네. 네, 고깃집은 한 테이블에서도 그 정도 올릴 수 있거든요. 네. 한 서너 명 오면 소주 많이 마시면. 네. 근데 제가 만난 이분은 고깃집인데 소주랑 맥주를 안 팔더라고요. 대신에 와인이랑 위스키, 하이볼 이런 것들을 팔더라고요. 고깃집인데 소주를 안 판다? 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처음 봤어요. 이런 고깃집은. 그러면은 반대로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녁에는 특히 네. 고기 먹고 소주 한잔 하고 이걸 즐기러 가는 건데 네. 소주 좋아하는 고객층은 그러면은 포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물어봤는데 네. 은근히 이제 남자분들 직장인분들도 많이 오고 여기서 회식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강남에서 매장 그 월세가 450만 원인데 강남에서 이 정도면 그렇게 좋은 자리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월 매출이 한 1억 4천만 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와, 월 매출이 1억 4천이면 장사 잘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 한 15평 여기는 이제 15평은 아니지만 보통 이제 15평으로 많이 창업하시는데 월 매출 1,500만 원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한 2천만 원 이상 올리기 어렵고 그래서 한 3천에서 5천 나온다 하면 잘 되는 가게다 하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가봤어요. 여기에 제가 네. 어떤 분들이 가서 고기랑 와인을 드시나 그랬는데 네. 남녀노소 분들이 있더라고요, 곳곳에. 네, 그러니까 이분은 와인이 그만큼 대중화됐다. 네, 해서 이제 소주가 없어도 고기랑 와인을 잘 팔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고 시장을 고기가 혹시 소고기입니까? 돼지고기입니까? 돼지고기. 돼지고기. 네네. 돼지고기는 소주인데. 네, 돼지고기의 와인. 네. 그래서 여기서 상견례하는 손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고깃집에서 그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좋은가 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고깃집에서 와인을 팔면 분위기가 안 나죠. 그래서 그쵸. 여기는 약간 바 같이 약간 조명 어둡고 조금 어두운데 막 네온 사인 같은 조명도 있고요. 약간 진짜 이름이 있어요. 미래회관이라고. 네. 예, 약간 미래적인 분위기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고기에 소주 찾는 분위기가 아니라 네. 고기에 하이볼 혹은 와인 찾는 분위기로 그냥 만들어 버린 거네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게. 근데 이게 하이볼이라는 거는 그 위스키 같은 거 네. 얼음 띄워서 이렇게 파는 걸 말하고 뭐 잔술로도 맞습니다. 팔고. 근데 이게 잘못하면은 기존 고객을 놓칠 수도 있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아요?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 소주나 맥주를 원래 팔다가 안 팔면 네. 줬다 뺏으면 원래 기분 나쁘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이런 컨셉으로 한 거예요. 아, 컨셉 자체를. 네. 그러니까 컨셉을 중간에 바꾸는 거는 정말 지양해야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장사분들. 네. 네. 하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정말 마지막 수단이고 하다 안 됐을 때 네. 예, 시도를 해봐야 되고 근데 굳이 이제 그렇게 메뉴를 변경을 해야 된다 중간에 네. 그럴 때는 동네 상권에서는 좀 어렵고 대형 상권 여기도 이제 강남이고 한데 그런 데들은 그러니까 기존 고객 포기하고 대신에 새로운 고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 할 때는 중간에 메뉴를 변경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그래도 이왕이면 컨셉을 잡고서 하는 게 좋다.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사례죠. 요런 식으로 네. 고기에 하이볼이나 고기에 와인을 곁들이는 분들을 타깃을 하는 것처럼 아예 특수한 타깃층을 이제 공략하는 것도 차별화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에 고기를 소주랑이 아닌 와인이랑 마시고 싶다 하는 고객들이 많아졌다라는 시장 흐름을 읽고서 그거를 타겟팅 네. 해가지고 성공하신 사례죠. 또 이제 다른 사례가 이제 비건 식당. 채식주의자. 네. 요새 또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채식은 이것도 이제 좀 종류가 스펙트럼이 좀 넓더라고요. 베지테리언이라고 하기도 하고 락토 그러니까 어떤 건 먹고 어떤 건 안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층위가 나뉘는데 네. 여기는 이제 비건 식당인데 점주분이 그럼 보통은 본인도 비건이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걸로 창업을 하시는 카페도 마찬가지인데 이분은 본인이 비건이 아니세요. 본인은 육식도 하시는 분이고 네. 또 논 비건, 그러니까 비건이 아닌 분들을 위한 음식도 그래서 팔더라고요. 그런데도 이제 비건 식당으로 창업을 해서 12년 동안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월 매출이 5천만 원 정도 나오세요. 근데 이게 네. 채식주의 굉장히 네. 강하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죽 벨트도 안 매고 가죽 신발도 안 신는다는 그렇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네. 비건 식당인데 여기서 한켠에서는 고기도 팔고 있다. 그러면 손님 입장에서는 채식주의자 입장에서는 좀 안 좋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고기를 근데 이렇게 고깃집처럼 너무 드러내고 팔면은 당연히 그렇겠지만 네. 그래도 진짜 비건이신 분들은 정말 예민하다고 하세요. 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항의도 했대요. 이 논 비건 음식을 예. 담았던 그릇에다가 비건 요리를 내는 거를 나는 참을 수 없다. 설거지 했는데도. 네. 네. 그 정도로 예민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되게 뾰족한 시장인데 네. 이분은 그럴 때 이제 약간 고민을 하셨는데 근데 이 비건만 대상으로 하기에는 시장이 좀 작다. 그게 그렇죠. 이제 현실적인 판단이었고 지금도 아직도 그런데 12년 전에는 오죽했겠습니까? 네, 채식 12년 전부터 시장이 그렇게 크지 거니까. 않았으니까 그래서 논 비건 음식을 같이 팔고 해야 또 그분들이 또 이제 비건 음식에 대해서 좋은 경험을 하고 가면 나중에 또 이제 비건 시장이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세계 다른 나라들의 비건 오래된 식당들도 가봤더니 그런 식으로 논비건 손님들도 같이 오는 곳들이 많더라. 그래야 롱런할 수 있겠다.
판단해서 논비건도 같이 팔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최극강의 채식주의자 분들은 어차피 고기 파는 식당에는 안 올 거고, 근데 그분들만 타겟팅하기에는 시장이 너무 좁고, 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근데 이제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채식을 또 맛볼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시장을 넓혀서 그렇죠.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 시장 규모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시장이 너무 작으면은 이제 투자도 잘 안 들어오고 이게 이제 확장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좀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컨셉을 좀 뾰족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특이하게 하던 가게들도 나중에는 결국 확장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서서갈비나 뭐 일본의 이키나리 스테이크 이런 데들은 이제 고기를 서서 먹는 처음에는 컨셉으로 스탠딩 고깃집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화제가 됐다가 근데 나중에 가족 단위로 손님들이 오기는 어렵거든요. 이런 데는.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노인분들까지 이제 오려면 그래서 나중에는 의자를 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컨셉을 바꿔서 손님층을 확장하는 거죠. 시장은 뭔가 차별적으로 했지만 네. 나중에는 더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서 조금씩은 변화를 주는 네네. 현실적인 거네요. 맞습니다. 일단 아이템, 메뉴 좀 들어봤고 그 다음에는 역시 마케팅입니까? 네, 이제 그동안은 무엇을 팔 것인가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팔 것인가도 중요하죠. 이분 참 저도 쇼킹했던 사례였는데 마포에서 프랜차이즈 세탁소 5개를 하시는 분이세요. 세탁소만 5개? 네, 이 프랜차이즈의 점포당 연매출이 평균 1억 원 정도거든요. 연매출이 1억. 네, 이거는 네. 이제 정보공개서 보면은 다 나옵니다. 예. 네, 프랜차이즈 사업 보고서 같은 건데 이분은 그럼 5개 하시니까 5억 원이 나와야 되잖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월 매출이 36억 원이 나오세요. 네? 월이요, 연이요? 연 매출이죠. 연 매출이 36억 원. 와. 5개 매장에서. 그러니까 다른 일반 점주들보다 7배 이상 매출이 더 나오는 건데 네네네. 비결은 B2B 영업을 하십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보통 세탁소는 일반 손님들이 세탁물 갖고 오기만을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본인이 나가서 명함을 돌리면서 영업을 하셨는데 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미용실, 뭐 찜질방, 모텔, 호텔 이런 세탁물이 필요한 업장을 대상으로 수거 배달 서비스를 10년 전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뭐 배달 차량을 뭐 한 5대 가량 운행도 하시고 그래서 마포에서 뭐 경기도 하남, 일산 이런 데까지도 배달을 가시고 또 그 GPS도 직접 개발을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업장들이 이 세탁물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미용실에서 수건이 없으면 네. 영업을 못 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정시에 도착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뭐 목욕탕에서 수건이 없으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분들 이제 고객 니즈를 파악해가지고 직접 그 배달 차량에 GPS도 이제 부착을 해서 지금 어디쯤 오고 있구나 이게 보여드리고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하셔서 36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어디 사우나 사장님이 어디 모텔 사장님이 내가 맡긴 세탁물이 어디쯤 오고 있다라는 것까지 안심하면서 보실 수 있게 고객 만족을 하시는 거죠. 이분은 장사 잘하시는 분이네요, 진짜. 네. 근데 이제 프랜차이즈 세탁소잖아요. 이거는. 네네. 프랜차이즈 세탁소에 어떻게 보면 가맹 점주 입장인데 5개까지 늘렸고 찜질방, 미용실 이런 업장을 상대로 영업을 하기 시작했고 어떻게 이런 발생을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분도 처음에는 매장 하나부터 시작을 하셨고요. 네. 당연히 이제 남들처럼 그냥 개인 손님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장사가 안 되더래요. 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하루에 뭐 10,000원 팔은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대로는 내가 망하겠다,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가서 영업을 하셨는데 한 달에 명함을 8,000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한 300장 정도 되는 거거든요. 주말 쉬고 하면. 네. 그만큼 이제 발품을 팔아서 했더니 의외로 한 10명 중에 7명이 세탁을 맡기더랍니다. 업장에서. 그래서 이게 되네. 그래서 왜 그럴까 봤더니 미용실에서 예전에는 이제 직원들이 견습생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를 미용 기술 배우면서 세탁 같은 이제 잔심부름도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요즘 MZ세대 직원들은 내가 미용 기술 배우러 왔지 빨래하러 왔냐 하면서 그런 잘 안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탁이 점점 외주화가 되고 있더라 하는 트렌드랑 부합했던 거죠.
시대의 변화랑 어떻게 보면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기존의 사업 방식으로 하려다가 안 돼서 뭔가 이른바 피벗이라고 하는 그렇죠. 사업 아이템이나 방식을 좀 바꾸는 경우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메뉴를 바꾸거나 이런 네. 것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건데. 메뉴를 바꾸는 건 마지막 수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줬다 뺏으면 이제 손님들이 안 오니까 손님들이 이제 당황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해보는 데까지는 해봐야죠. 네. 또 다른 이제 역발상 사례가 이 신림에서 네. 그 바를 운영하시던 분인데요. 네. 신림의 고시촌 앞에서 장사를 하셨대요. 근데 고시촌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딱 컵밥, 예, 뭔가 가성비 저렴하게. 좋은, 예, 그런 상권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이제 좀 나름 처음에는 역발상으로 이제 시도를 하신 거예요. 예. 여기 이제 좀 프리미엄 바를 한번 해보자. 근데 요거는 안 됐대요. 2달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안 왔다고 합니다. 고시촌 앞에서 고급 바를 하니 네네. 잘못 짚으시긴 네, 했네요. 요거는 이제 역발상 실패 사례. 네, 네. 그런데 이분이 이제 3개월에 접어들면서 네. 어떤 이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형 그럴 거면 그냥 형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예, 가게는 이제 형의 나라야. 예, 그래서 그동안 좀 안 해봤던 거 내가 좀 해보고 싶은 거를 하자. 예, 눈치 안 보고 해가지고 이분이 버스킹 하는 분들한테 그 카페가 있대요. 거기에 이제 초대하는 쪽지를 보내가지고 예, 이 신림의 고시생들이 지금은 이렇게 어렵지만 나중에 잘 되면 나라를 이끌어 가실 분들이 될 수도 있고. 그럼 거기 출신이 나중에 뭐 예. 고위 공무원 나오고 장관도 그렇죠. 나오고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예. 어떤 음악을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정말로 버스커 분들이 오더래요. 그러니까 인디 음악 하시는 분들이. 네. 네. 그래서 그냥 이제 즐기자 해가지고 그 버스킹 공연을 하고 했는데 2층 매장이었거든요, 여기가. 네. 근데 그 밖으로 이제 음악 소리가 흘러나가니까 손님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2층까지 이제 올라오더랍니다. 그래서 정말 작은 매장에 한 6평 정도 되는 매장인데 정말 꽉 찰 정도로 손님들이 들어왔고 그동안 2달 동안 보이지도 않던 근데 그 어떤 여자 손님은 막 울더래요. 그래서 사장님 어디 있어요? 막 사장님 누구세요? 해가지고 제가 사장인데요 하니까 너무 고마워요. 막 이러면서 그때 이분이 느꼈대요. 장사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분들 외로웠구나. 그런 거를 채워주는 게 장사구나. 어떻게 보면 딱 그 고시촌 네. 인근에서 힐링 포인트를 딱 찾은 거네요. 그렇죠. 그분들 이제 마음속에 이제 외로웠던 그게 정말 이제 이분들이 원하던 거였구나 하는 거죠. 근데 이분 같은 케이스도 고시촌에서 칵테일을 팔다 그러니까 좀 안 맞는 아이템을 하다가 조금 방법은 바꾸신 건데 네. 그래도 뭔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접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언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참 희망 고문 같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버티다가 보증금 다 까먹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있더라고요. 네. 예, 제가 고수분들한테 물어보면 공통적으로 이렇게 조언들을 하세요. 일단 프랜차이즈냐 아니냐에 따라서 방법이 나뉘는데 프랜차이즈라면 장사 안 되면은 빨리 접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브랜드에 알려질 대로 다 알려졌고 또 개인이 어떻게 바꾸기에는 좀 자유도가 많이 낮거든요. 뭐 신메뉴를 추가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프랜차이즈가 한번 트렌드가 지나가서 좀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 다시 반등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대기업에서 모 카페 프랜차이즈 대표로 가신 사장님도 첫 취임사 일성이 내가 한번 이제 꺾인 프랜차이즈를 되살리는 첫 사례를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결국 안 됐거든요. 네. 그만큼 어려우니까 프랜차이즈라면 빨리 안 되면 접고 그 노력하는 시간에 다른 걸 하는 게 낫다. 근데 이제 개인 브랜드라면 이거는 좀 자유도가 많잖아요. 그래서 도전을 해볼 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메뉴를 한번 바꿔보고 최후의 수단으로 그거에 대해서 한 3개월 정도 마케팅도 태워보고 광고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좀 접어야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체크해야 될 게
우리 상권에서 나랑 같은 컨셉으로 장사를 하는 다른 가게도 안 되는지 그 가게도 안 되면 이 상권이랑 안 맞는 거다 그 아이템이. 네. 근데 그 가게가 잘 되고 내가 안 된다 그러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네, 그럴 때는 좀 전문가 컨설팅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고. 네. 그런 식으로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정 안 되면 빨리 접는 게. 프랜차이즈는 빨리 접고 개인 브랜드는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한번 메뉴도 바꿔보고 마케팅도 해보고 다른 가게도 되는지 살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접어야죠.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에 이른바 노 키즈존. 네. 영유아 아이들을 데려오면 안 되는 그런 가게들. 물론 이제 조금 좀 논란은 좀 있습니다만 또 최근에는 노 시니어 존도 생겨가지고 또 이것도 논란이에요. 네. 뭐 한 만 60세 이상은 들어오지 마세요,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사회적인 논란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면 매출에 도움이 됩니까? 노 키즈존, 노 시니어존 이렇게 내걸면? 네, 이게 이제 본인의 손님층을 줄여나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컨셉을 뾰족하게 하고 그래서 특정 타겟층에만 더 이제 집중하겠다 하는 전략이라 이것도 이제 상권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동네 상권이면은 이제 뭐 항아리 상권이란 말도 있지만 좀 제한적이거든요. 네. 네, 외부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없고 그래서 동네 장사한다고 하면 정말 잘해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눈밖에 나면 맘카페 이런 데 올라가면은 네, 손님 또 끊길 수 있어서 동네 상권에서는 그래서 이런 전략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대형 상권, 뭐 강남, 명동 이런 A급 상권이라면 일부는 떨어져 나가더라도 일부는 또 그것 때문에 더 좋아서 이렇게 오는 손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특정 고객층에 집중하려면 상권이 좀 커야 된다. 아하. 네. 이거를 표현을 이제 타겟층을 뾰족하게 만드는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렇죠, 네. 타겟층을 이제 좁혀나가는 전략. 네. 근데 이게 동네 상권에서 일했다가는 네. 큰일 날 수 있는. 선택과 집중인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큰 상권에서는 할 수 있는 노 키즈존, 노 시니어존. 그렇죠.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아이템 얘기 들어봤고 네. 메뉴 그리고 마케팅까지 얘기 들어봤고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또 제일 어려운 게 사람 관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도와주고 서로가 이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가야 될 텐데 직원 관리 측면에서도 역발상 전략이라고 할 게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게를 보통 여러 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오토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본인이 다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직원을 정말 열심히 뽑고요. 예, 그 면접 볼 때도 되게 대기업에서 면접 보듯이 예, 체크리스트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직원을 잘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이분 사례도 쇼킹했는데 부산에서 닭갈비 프랜차이즈를 5개 하시는 예, 김봉재 점주님인데 여기서는 에이스 직원을 내보냅니다. 에이스요? 일 네, 제일 잘하는 직원을 독립을 시키려고 하세요. 독립이요? 네, 그러니까 자기 가게를 차려서 나가도록. 뭔가 진짜 육성이네. 그렇죠. 일 제일 잘하는 직원을 키워서 너도 네. 한번 가게 차려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점장으로 내보낸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직원으로 하다가 나중에 점장도 시키고 그래서 이 친구가 독립할 준비가 됐다. 예. 할 때 좀 자금이 모자란다 하면은 사장님이 투자도 해주시고 돈도 좀 빌려주신대요. 그러면서 빨리 나가 내보내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본인이 하시는 그 5개 점포에 네. 하나씩 점주로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새로운 창업을 하도록? 그 점장으로 있다가 이제 새로운 창업을 하도록 이렇게 한 5명 정도 내보냈다고. 그럼 본인의 사업장 완전히 떠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일 이제 제일 잘하는 직원을 왜 내보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네. 그렇게 자기 가게를 차려서 성공해서 나가는 직원 사례를 보여줘야 네. 다른 직원들이 나도 여기서 열심히 하면은 저렇게 성장해서 내 가게 차릴 수 있구나. 나도 사장님 될 수 있구나 라는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동기부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와, 그러니까 앞에서 같이 일하던
어떤 형님이 네. 가게 차려서 나갔어. 여기 사장님 밑에 있으면 어떤 누나도 어떤 언니도 가게 차려서 나가더라. 네.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네요. 동기부여가 되고. 저 그러면서 어떤 사장님 사관학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잘 되는 프랜차이즈들은 이런 식이에요. 그 직원들한테도 가게를 차리도록 해요. 네. 그러면 더 동기부여가 되거든요. 네. 네. 본사의 직원들이 가맹점 이렇게 하면은 본사에서 얼마 열심히 더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하. 네. 그리고 직원들이 창업을 하는 그 브랜드라면 저는 하는 게 좋다고 보는 게 그 본사 안에서 그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을 다 알 텐데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고서 창업을 했다는 거니까요. 5622님이 저도 창업을 할까 생각 중이었는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보내주셨고 김진희님은 상식을 깨면 좋은 아이템이 나올 확률이 많을 것 같아요. 소일도님은 이번 내용 정말 좋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동기부여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도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네. 왜냐면 그냥 그 사장님 밑에서 기술 배워서 나간다, 일 배워서 나간다라는 건 많았지만 오히려 사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독립과 창업을 권장해 주시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정말 아무나 못하는 전략인 것 같고요. 사장님이 좀 멀리 보시고 내가 이 친구들하고 같이 성장하겠다라는 철학이 좀 있어야지 될 것 같고요. 이분은 이제 피자헛을 4개 하시는 사장님인데 이제 프랜차이즈 피자집을 본인이 장사 잘 될 때 사장님은 500만 원 가져가시는데 점장은 1,500만 원을 준 적도 있대요. 월급으로요? 네. 그 사장보다 점장이 3배를 더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저도 가서 취업하고 싶어요. 그렇죠.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니까 좋은 인재를 끌어모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요즘은 정말 직원들 이탈률도 정말 많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보상을 하려는 거죠. 특히 이 점장이라는 자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장을 대신하는 대리인인데 전문 경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네. 요즘 외식업계에서 점장의 권위나 그 지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점장이 정말 사장 같은 역할을 했어요. 네. 직원도 새로 채용하고 면접도 보고 비용 관리도 하고 그래서 뭐 사장한테 수익 얼마 정도 이제 만들면 뭐 어느 정도 인센티브 가져가는 정말 전문 경영인 같은 역할을 했는데 네. 요즘은 이 ERP 시스템이나 앱이 잘 나오니까 전산 관리가 너무 쉽게 되니까 네. 사장이 만기칠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점장이 이제 직원들이 약간 예전보다 우습게 보는 거죠. 네, 뭐 당신이나 나나 별 차이 없잖아.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점장한테 힘을 실어주니까 그만큼 동기부여가 또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요즘에 그 프랜차이즈 하시는 사장님들 보면은 다 스마트폰으로 CCTV 보면서 매장 관리하고 있고 ERP 이런 앱을 맞습니다.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점장에게 힘을 못 실어주는데 이분은 말 그대로 역발상으로 점장에게 더 힘을 실어주는. 네. 근데 사실 매장 관리도 중요하지만 영업이 중요하잖아요. 점장들이 영업을 해야 되고 그쵸. 손님들 친절하게 해서 더 끌어와야 되는 네. 거고 그 측면을 제대로 보신 것 같네요. 그 기업을 상대로 하거나 어떤 좀 영업 더 뛰도록 이런 보상이 더 체계적으로 될 필요성도 있어 보이고 네. 그런데 이걸 듣는다고 해서 벤치마킹 한다고 해서 누구나 또 똑같이 성공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벤치마킹도 잘해야 되는데 일본의 그 돈키호테라는 브랜드가 있죠. 이게 뭐 작은 백엔숍 상점 같은 이제 이것저것 엄청 싸게 파는 데인데요. 네. 여기 제가 이제 그 부사장을 한번 인터뷰를 했었어요. 네. 근데 신세계에서 이 돈키호테를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한번 그 비슷한 걸 쉽게 했었죠. 말하면 따라했다가 바로 네, 접었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이거 1년 못 간다라고 제가 기사를 썼었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되더라고요. 삐에로 쇼핑이라고 신세계에서 맞아요. 네. 내놨던. 그 이유가 외관만 베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돈키호테 운영 시스템을 그때 이제 부사장한테 들었던 게 점장이 월급의 50%는 성과급으로 가져가고요. 예. 일본의 돈키호테는 직원들도 30%는 성과급, 알바도 10%는 성과급으로 가져가요. 그러니까 많이 팔아라.
니들이 알아서 많이 팔아라 막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권한 위임을 하고요. 그래서 매장마다 파는 게 다르고, 그래서 막 어둠의 경로로 막 직원들이 일부러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찾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 어느 슈퍼가 망했어요. 그러면 네. 가가지고 이제 싸게 떼오는 거죠. 물건을. 네, 거의 헐값에 뭐 그런 거를 알아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제 하더라는 거죠. 자기네가 인센티브 가져가니까. 네, 근데 뭐 삐에로 쇼핑은 그냥 월급쟁이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시스템이 사실 그 돈키호테의 저렴한 가격을 만든 건데 네. 그런 시스템은 베끼지 않고 그냥 외관만 그렇게 베꼈더니 안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역발상 전략들도 외관만 베끼면은 안 되고요. 시스템도 이제 그 베껴야 된다.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좋은 시스템도 가져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람도 바뀌거나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 게 아까 그 이제 프랜차이즈 세탁소 영업을 하셨던 분, 네. 한 달에 명함 8,000장 돌린 분은 예. 원래 중소기업에서 영업사원 하시던 분이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스킬이 좀 있으셨던 거죠. 영업을 해보신 분이니까. 네. 근데 또 그런 거 낯설어 하시는 분들은 진짜 누구한테 명함 한 장, 전단지 한 장 주는 것도 그렇죠. 못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그 직원을 내보냈다는 부산의 그 닭갈비 프랜차이즈 사장님은 예. 본인이 창업할 때 본인이 그런 도움을 받아봤대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이제 체감을 하니까. 나도 네.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 네. 내 후배들도 도와주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느냐 아니냐는 또 다르게 발현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겉만 베끼지 말고 본질을 알아야 된다. 본질, 시스템 그리고 네. 뭔가 진심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따라하는 게 아니라 특히 이 역발상 전략을 제대로 통하게 하려면 본인이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특히 강점이 있는 곳에서 역발상 전략을 실행하는 것도 네. 하나의 팁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려면 나를 뭐 지피지기 백전불패란 말이죠. 네. 예, 나를 잘 아는 게 먼저다. 이게 나한테 맞는 전략인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스타트업 CEO 한 100명 넘게 그 MBTI를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게 스타트업 CEO요? 예. 오, 그러니까 벤처 창업한 CEO들. 네. 왜냐하면 성격 유형에 따라서 어떤 성공 전략이 다르지 않을까? 예. 예, 그런 것들을 찾아봤는데 재밌게도 ENTJ가 한 4분의 1 정도로 높게 나왔거든요. 예. 예, 16가지 유형인데 한 유형이 25%가 나왔으니까 되게 특이했는데 그러니까 나랑 같은 MBTI 유형, 성격 유형의 롤 모델을 찾아서 그 사람의 방식을 찾으면 조금은 더 나랑 맞는 방식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 좀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롤 모델을 찾을 때도 나랑 네. 성향이 비슷한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지. 네. 성향이 180도 다른 사람한테 가서 배우면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내성적인 그 사장님이 외향적인 전략을 따라하면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이거 진짜 꿀팁이네요. 왜냐하면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혹은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이 고민하면서 나도 진짜 저 백종원 대표 같은 멘토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네네. 라고 이제 희망들을 하는데 찾기는 쉽지 않고 근데 그것도 엉뚱한 사람 찾아갈 수도 있고 기술이나 능력뿐만이 아니라 어떤 성격적인 성향도 맞아야 되는 거고 네. 알고 찾아가야겠네요. 그래서 창업이 참 주식 부동산보다 저는 어려운 게 주식이나 부동산은 전문가분이 이렇게 딱 찍어주면 되거든요. 찍어줘도 안 돼요, 사실은. 네. 뭐 타이밍도 중요하고 한데 창업은 이제 점주분의 성향에 따라서 상권에 따라서 워낙 변수가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꼼꼼히 체크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걸 아주 쉬운 말로 궁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남들과 차별화 시도할 때 특히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상권을 잘 분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까도 이제 동네 상권이냐 대형 상권이냐 예. 이게 통하냐 무엇을 파느냐 어떻게 파느냐 다 상권과 연결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역발상 전략이라는 게 결국 남들이 안 하는 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 같은데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이것도 창업이니까 네. 불문율이 있습니다. 고객을 가르치려 들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더 잘 알고 이게 진리야. 그래서 이제 손님들이 바꾸려고 할 때 이제 생각보다 어렵다는 건데 제가
2011년쯤에 그때 카페 창업 붐이 일었거든요. 네. 그때 만났던 한 사장님이 커피 애호가셨어요. 보통 카페는 애호가 분들이 많이 창업하는데 그래서 좀 위험한데요. 아, 그래요? 본인이 커피 좋아서? 네. 그 본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이분도 산미 있는 커피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산미 있는 커피 좋아하시나 보다. 그렇기도 하고 네. 이제 커피 애호가들이 대부분 그런데요. 이 산미 있는 커피가 일본에서도 해서 산미 있는 커피가 좀 인기라고 하는데 끝판왕이다. 뭔가 이제 맛을 알기 시작하면은 산미를 찾게 된다 했는데 12년이 지난 지금도 그게 대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셨던 거죠. 네, 본인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반발짝만 시장을 앞서가야지 너무 본인 기준으로 앞서가시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시장을 읽어야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가장 넓은 시장, 대중, 많은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맞춰야 된다라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어떻게 역발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차별화를 할 수 있을까? 사실 고민은 많이 되는데 그 방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 고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그 고수분들 이야기를 좀 들으니까 뭔가 조금 눈이 트이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창업이라는 게 난생 처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고수분들을 많이 만나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창톡에서도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다 저희 창톡의 고수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창업하기 전에 한 번쯤 상담을 배워야죠.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환님이 정말 현명한 사장님들이 많이 있네요. 나만을 위해서 살려는 목적을 반대로 이용해서 좋은 일을 해서 성공하네요라고 아까 그렇게 그 후배들 네. 창업까지 도와주시는 분들 사례 같고요. 6824님이 멋진 분들이 많으시네요. 성공 예감을 듣고 있으면 가끔은 다른 세상을 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랐던 맨날 그냥 자영업자는 힘들다. 뭐 폐업률이 높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데 그래도 뭔가 좀 활로를 찾는데 같이 이제 고민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창업 플랫폼 창톡의 노승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한번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포퓰리즘과 이념에 사로잡힌 반시장적 경제정책을 시장 중심의 민간주도 경제로 전환했다며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경제사회 분야 성과를 자평했습니다. 올해 1분기 국내 주요 기업 309곳의 실적을 조사한 결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8.8% 감소했다고 CEO 스코어가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입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IT 전기전자 업종의 영업이익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금융당국이 소시에테 제네럴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거래소 시장 감시 시스템 개편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금융당국은 1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시세 조종을 하는 불공정 행위 등을 적발하기 위해 기존 감시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9월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소공연은 아직 정상적으로 대출 상환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매출과 수익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을 저희가 문자창을 통해서 계속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유혜진 리포터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애프터 서비스 시간에 저희가 추가 취재도 하고 답변을 드리는데요. 유혜진 리포터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건가요? 네, 어제 퀴즈 정답이 반도체였는데요. 9182님, 시스템 반도체가 도대체 뭔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제 반도체는 크게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네. 그리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부르는데 네. 비메모리 반도체가 바로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네.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것,
SD 카드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거의 뭐 세계 시장 메모리 기준으로 7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세상 제일 중요한 것으로 보이죠. 네. 하지만 세계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 즉 메모리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가 훨씬 더 큽니다. 그 시스템 반도체가 뭐냐? 뭔가를 구동하는 데 쓰이는 그 모든 것들이 시스템 반도체라고 보면 되는데 컴퓨터로 따지면 CPU, 네. 핸드폰으로 따지면 AP라고 하는 두뇌 네. 역할, 연산 처리하는 게 가장 대표적이고 시스템 반도체는 뭐 리모컨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제 옆에 있는 뭐 여기 마우스에 들어가기도 네. 하고 컴퓨터 모니터 뭐 5만 대 다 들어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냥 똑딱 켰다 끄는 것들 있죠. 네. 뭐 핸디형 선풍기 같은 거 손에 네. 들고 다니는 선풍기 안에도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간다. 네. 자동차의 와이퍼 유리 닦는 속도를 조절해 주는 것도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가고 창문 올리고 내리는 것도 시스템 반도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가는 데가 없네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다라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큰 겁니다. 시장 규모를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28%, 시스템 반도체가 72%입니다. 거의 7대3 비중으로 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더 크죠. 근데 시장 점유율을 놓고 보면 그 세계 시장의 한 28% 수준인 메모리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70%를 점유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세계 시장 규모가 72%로 더 큰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3, 4%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더 넓은 시장, 시스템 반도체 시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고 네. 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리고 박명환님, 우리나라도 네덜란드처럼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업이나 인력을 지원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고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정말 세계 각국이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반도체는 산업의 쌀, 네. 그리고 핵심이다 보니까 특히 4차 산업시대에 우리나라도 뒤처질 수는 없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용인에다가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네. 그러니까 한두 개 기업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소부장까지 다 같이 응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네. 이런 것들도 있겠고 또 K-칩스법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에서 칩스법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네. 우리나라도 K-칩스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 투자 많이 하는 기업에 세금을 좀 깎아주자. 그래서 투자를 더 과감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네. 이런 측면이죠. 설비투자 세액공제율. 대기업하고 중소기업은 15%, 네. 중소기업은 25% 네. 세액 공제하는 것도 얼마 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물론 이것도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요. 왜냐하면 네. 세계 각국이 또 어마어마하게 퍼주면서 네. 과감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서 우리도 뒤처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어제 경제뉴스 브리핑 시간에 신축 아파트 부실 공사와 입주 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정아님, 아파트를 다 지은 다음에 검사하기보다는 지을 때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직접 문의를 해봤습니다. 현재 사전 방문 제도, 즉 입주 예정자가 방문을 해서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보고 보수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네. 하자를 접수한 시공사는 보수를 해야 하고 제대로 보수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이 쉽지 않다 보니 정부는 입주민의 피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시공사가 하자 소송을 입는 경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고요. 또 지난 3월에 국토부가 사전방문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기로 했고요. 하자 보수 기한을 6개월로 명확히 합니다. 또 지자체 품질검진단이 하자 조치 결과를 검토하도록 개선하고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 질문은 중고거래 관련된 질문 들어와 있네요. 네, 어제 슬기로운 법률생활 시간에 중고거래와 관련된 분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김승일님,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책임 전가를 해버리니 문제 아닐까요? 하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이게 그 중간에 있는 플랫폼 업체가 다 책임을 져주면 좋은데 네. 그럴 수가 없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네. 회사들은 통신 판매업자가 아니라 통신 판매 중개업자입니다. 네. 그 중개라는 두 글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가 천지 차이거든요. 통신 판매업자는 본인이 판매한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죠. 근데 통신 판매 중개업자는 판매가 아니라 중개만 해주는 사람이니까 네. 판매된 물건에 대해서 책임을 질 책임 의무가 자체가 없는 의무가 거구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법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들 업체는 책임을 전가해도 되는 게 현실이다. 네. 근데 대신에 이들도 분쟁을 좀 조정하거나 네. 아니면 이러이러한 거래를 해서는 안 됩니다라는 네. 안내를 좀 강화하거나 네. 도의적 책임을 더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소비자들이 똑똑해야 되는 게 최근에 이제 당땡 마켓 이런 거 많이 네, 네, 떴지 네. 않습니까? 그게 중땡 나라 이런 데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그 대체제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선택을 한 거죠. 네. 근데 여기에서도 또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 네. 그러면 또 이제 비판들이 높아져야 될 테고 이런 회사들이 네. 평판을 중시하면서 더 이제 각성을 하고 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일 수 있게 되겠죠. 다음 질문은요. 네, 장현희님, 중국이 국경 간 위안화 지급 시스템으로 러시아를 편입시키고 점점 확대하면 달러 패권에 작은 틈이 생기지 않을까요? 스위프트망에서 러시아를 배제한 게 미국의 실수라고 보는 분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장현희 님이 많이 아시는 분이네요. 네. 스위프트라는 거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네. 그러니까 결제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국이 러시아에게 너네 여기 결제망 쓰지 마. 네. 그러니까 달러 결제 결제하지 마. 못하게. 네.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루블화를 쓰든지 중국하고 위안화를 쓰든지 네. 해야 되는데 파는 입장이니까 중국이 우린 그럼 위안화 줄게 하면 위안화를 또 받아줘야 되는 네. 입장이죠. 지난해 중국이 러시아로부터 603억 달러 상당의 원유를 매입을 했는데 이거를 그만큼은 위안화로 네. 결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남미, 그렇죠?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지역, 네. 아프리카 지역, 뭐 그 1대1로라는 사업도 하고 하면서 뭔가 야곱야곱 위안화를 더 많이 쓰도록 유도를 네.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3월 기준으로 위안화의 글로벌 통화 점유율이 2.5% 수준입니다. 그래서 네. 2.5%에 불과하다라는 네. 평가도 있습니다만 이게 0.몇 %대, 1.몇 %대에서 2.몇 %대까지 올라온 거여서 네. 야곱야곱 위안화는 뭔가 사용처, 거래처를 늘려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유혜진 리포터 또 좋은 질문, 좋은 답변 많이 준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시 52분 지나가고 있고요. 벌써 성공 예감 마칠 시간입니다. 저는 이대호였고요. 내일 아침 9시 5분에도 좋은 소식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질문 계속해서 모아서 앱더 서비스도 많이 준비해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